혹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네, 들려요.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NNUNet이라는 건데요. 네이처 메소드 2020에 발표된 논문이고 바이오메디컬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 관련된 논문입니다. 어떤 모델 아키텍처를 제안하기보다는 이제 컨피규레이션을 자동으로 정해주는 메소드에 관련된 논문입니다. 먼저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최근에 메디컬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 관련된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MSD라는 데이터셋을 이용을 했어요. 근데 MSD 챌린지에서 소타 모델이었기 때문에 좀 읽어보고 싶고 같이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NNUnet은 어떤 모델 아키텍처가 아니고 컨피규레이션을 자동으로 선택해주는 메소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새로운 태스크가 주어지면 그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을 포함해서 뭐 트레이닝, 인퍼런스, 포스트 프로세싱까지 모두 다 이제 사람들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의할 필요 없이 전체의 파이프라인을 모두 정해주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크게는 데이터의 특징을 나타내는 부분, 데이터와 상관없이, 데이터셋과 상관없이 어떤 로버스트하게 좀 잘 나오는 세팅을 정의한 부분, 그리고 휴리스틱한 룰이 들어간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트레이닝을 하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임피리컬하게 뭐 정의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이제 모티베이션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이 되게 뭐 트리비얼하지 않고 데이터나 하드웨어 컨디션에 매우 의존적이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래서 어떤 한 태스크에 되게 스페시픽하게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다양한 데이터셋에 좀 제너럴하게 사용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NNUnet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 프로세싱부터 네트워크 아키텍처, 트레이닝, 포스트 프로세싱까지 다 자동으로 컨피규어하는 메소드입니다. 이 NNUnet을 통해서 사람이 간섭할 필요 없이 다른 기존의 메소드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워크로는 AutoML 같은 게 있는데요. AutoML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실생활에서 어떤 머신러닝을 적용할 때 모든 시스템을 좀 자동화하는 것인데요. AutoML이 이제 이 세그멘테이션에 AutoML을 적용을 했을 때 그냥 어떤 일부분만 커버한다라는 점과 뭐 또 데이터셋에 그러니까 범용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세팅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셋에 대해서 적용을 하려면 어떤 또 매뉴얼하고 이터레이티브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그거를 해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NNUnet에서는 AutoML에서 한 것처럼 데이터 드리븐 메소드 어프로치와 실제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약한 요약해 놓은 엑스퍼트 드리븐 메소드를 함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태스크 어그노스틱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태스크는 그냥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새로운 그러니까 데이터셋과 상관없이 새로운 태스크가 와도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나 뭐 아키텍처나 이런 거를 서치해야 되는 그런 서치 스페이스를 줄여주고 그런 컨피규레이션을 좀 시스테마이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NNUnet이 어떻게 이제 디벨롭 됐는지를 살펴보면
그냥 뭐 메인 아이디어는 이 도메인 논리지를 세 가지의 파라미터 그룹으로 나눠서 정의를 해놨어요. 픽스드, 룰 베이스드, 임피리컬 파라미터 그룹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픽스드 파라미터라고 하는 부분은 데이터셋이랑 상관없이 좀 로버스트하고 커먼하게 잘 사용되는 그러한 디자인 디시전들을 의미합니다. 뭐 옵티마이저라든지 뭐 러닝 레이터라든지 러닝 레이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 픽스드 파라미터에 적용이 되고요. 그럼 나머지 디자인 초이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기 픽스드 파라미터에서는 데이터셋과 관련 없는 애들을 정의를 해놨으니까 데이터셋이랑 관련 있는 그런 성질들은 그 룰 베이스드 파라미터에 정의를 해놓는데요. 그냥 휴리스틱하게 사람이 뭐 이러한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룰을 다 이제 정의를 해 놓은 게 이제 여기 룰 베이스드 파라미터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남는 디시전들 막 포스트 프로세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러한 것들은 직접 여러 가지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해보고 걔네들로부터 임피리컬하게 그 각 데이터셋마다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임피리컬 파라미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셋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 핑거프린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 디자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디자인 초이스들을 파이프라인 핑거프린트라는 용어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인데 다시 이렇게 보자면 이렇게 데이터 핑거프린트와 픽스드 파라미터, 룰 베이스드 파라미터, 임피리컬 파라미터로 결정이 되는데요. 뭐 데이터 핑거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지 모달리티, 그러니까 뭐 CT 데이터인지 MRI 데이터인지 뭐 이런 그 데이터셋의 특성들이 데이터 핑거프린트에 쭉 들어가게 되고 얘는 이제 데이터셋을 보고 이 데이터 핑거프린트를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미지 모달리티는 뭐 CT 데이터다. 얘는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 픽스드 파라미터에는 그냥 이제 데이터셋과 무관한 애들. 옵티마이저나 러닝 레이트나 뭐 로스 펑션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데이터 핑거프린트를 이용해서 룰 베이스드 파라미터들을 통해서 여러 뭐 배치 사이즈나 뭐 패치 사이즈나 네트워크 토폴로지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됩니다. 뭐 GPU 하드웨어 리밋도 여기에 이제 고려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정해진 이 룰 베이스드 파라미터랑 픽스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트레이닝을 하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컨피규레이션, 세 가지 유닛을 먼저 그러니까 세 가지 유닛을 얘네가 만들어요. 2D 유닛이랑 3D 유닛이랑 3D 캐스케이드 유닛이라고 서로 다른 세 개의 아키텍처를 기본적으로 만들고 그 각 아키텍처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을 요 두 가지 파라미터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모델이 결정이 될 텐데 이 세 개의 모델로서 다 트레이닝을 하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해서 이 임피리컬 파라미터로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트레이닝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뭐 이 세 가지 모델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지, 얘네들을 앙상블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부분이 이 임피리컬 파라미터가 되고요. 여기서 결정한 것들이 최종 인퍼런스 할 때 사용되는 컨피규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룰 베이스드, 픽스드 파라미터, 임피리컬 파라미터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전체 파이프라인 핑거프린트가 구성이 됩니다. 그 이제 예시로 보자면 이게 이제 구체적인 예시인데요. 가장 왼쪽 칼럼들이 디자인 초이스가 되고 그 두 번째 칼럼들이 이 디자인 초이스를 만들기 위한 인풋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각각 예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이 파란색들은 데이터와 무관한 픽스드 파라미터들
레이트인데요. 러닝 레이트는 뭐 폴리 러닝 레이트 스케줄을 사용하고 이니셜리 0.01을 사용해라. 뭐 로스는 다이스랑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해라. 뭐 이렇게 엄청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정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셋으로부터 이 핑크색이 데이터셋 핑거프린트인데 그 데이터셋 특징들을 다 추출을 하고 나면 이 특징으로부터 하나씩 결정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 예시를 보자면 모델리티가 CT일 경우 글로벌 데이터셋 퍼센타일을 뭐 클리핑을 뭐 이렇게 하고 뭐 노멀라이제이션은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게 결정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그 계속 이 초록색이 다 롤 베이스드 파라미터들인데 그 화살표로 쭉 연결된 부분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패치 사이즈, 네트워크 토폴로지 이런 것들까지 다 결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결정된 거로 트레이닝을 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거치고 나면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랑 뭐 그 어노테이션이랑 뭐 그 결과들이 다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면 포스트 프로세싱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포스트 프로세싱은 예를 들어서 포어그라운드가 뭐 이만큼이다 라고 했는데 예측된 게 막 이렇게 블록으로 조금 생겼다라고 하면 뭐 얘네들을 다 없앴을 때 얘네들을 이제 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막 장기들 같은 거를 예측 세그멘테이션을 하니까 장기들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얘네들을 다 없앴을 때 액큐러시가 더 올라가는가? 뭐 아니면 그냥 다 포함하는 게 더 스코어가 좋은가? 뭐 이런 디시전들을 이제 만들어서 만약에 임피리컬하게 얘네들을 다 없앴을 때 다이스 스코어가 더 좋았다라고 하면 앞으로 인퍼런스 할 때에도 만약에 만들어진 예측된 그 프리딕션에서 이렇게 블록 같은 애들은 다 제거를 하고 가장 큰 부분만 남겨라. 뭐 이런 포스트 프로세싱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세 가지 유닛이 있었는데 유닛 세 개가 있었는데 이 유닛 세 개를 모두 다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두 개만 사용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지금까지가 NN 유닛을 어떻게 디벨롭하는지 디벨롭먼트에 관련된 설명이었고 실제로 새로운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할 것인가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데이터셋이 있으니까 그 데이터셋으로부터 데이터셋 핑거프린트를 추출을 하고 그 추출된 결과물을 이용해서 휴리스틱 룰을 적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결정된 것들이 룰 베이스드 그 파라미터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세 개의 유닛 컨피규레이션을 만드는데 2D랑 3D 풀이랑 3D 캐스케이드인데요. 2D랑 3D는 그냥 일반적인 유닛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캐스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자세하게는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좀 그러니까 다운샘플된 이미지로부터 다운샘플된 세그멘테이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정보를 이용해서 풀 레졸루션 3D 유닛을 학습을 하는 건데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작은 부분을 볼 때 그 전체적인 글로벌 정보를 뭐 보아서 더 뭐 좋다 뭐 이런 아키텍처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세 개의 아키텍처에 대한 그 컨피규레이션을 요 과정을 통해서 만들고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합니다. 하고 나면 이 가장 잘 작동하는 컨피규레이션을 찾거나 앙상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걸로 인퍼런스를 하는 거죠. 이 앙상블 할 때는 그냥 이 세 가지에서 그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를 에버리징 함으로써 앙상블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프로세싱을 뭐 적용할지 말지 뭐 이런 것들을 임피리컬하게 결정함으로써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결과들을 보자면 여기서 이제 총 53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해봤는데 그 중에 33개 태스크에 대해서 소타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제 여기는 퀄리테이티브한 리졸트인데 되게 자세하게 잘 세그멘트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정량적인 수치는 그 이제 53개 중 33개의 소타 찍은 것들을 쫙 다 보여주고 있는데 소타 아닌 것들도 거의 다 상위권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얘네가 뭐 모델 아키텍처를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도메인 논리지를 잘 정리를 해놓고 그 잘 정리된 것으로 이제 제너럴하게 잘 적용이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딱히 더 많이 설명드릴 부분은 없었고요. 모델에서 이제 낸 결론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그 아키텍처가 다른 것보다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디테일이 훨씬 더 영향을 크게 미친다 라는 거를 주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데이터셋 때문에 전체 파이프라인 핏 컨피규어가 엄청나게 많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너럴하게 잘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잘 적용되는 파이프라인 컨피규레이션을 하는 것은 뭐 이제 쉽지 않다. 제너럴라이즈가 어렵다. 그러니까 데이터셋에 매우 디펜던트하다라는 거를 주장하고 있고 세 가지는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자기네들이 해봤기 때문에 로버스트한 디자인 디시전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첫 번째 이 첫 번째 파인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거는 이제 뭐 KITS라는 챌린지인데요. 뭐 미카이에서 그 아마 2019년에 만든 챌린지라고 하는데 키드니랑 키드니 튜머를 세그멘테이션 하는 챌린지입니다. 1등 랭킹 탑 1부터 100까지 이제 쭉 모델 아키텍처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보라색 부분이 3D 유닛인지 아니면 3D 유닛이 아닌지를 구분을 하고 있고 그 아래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관련된 내용이 3D 유닛일 때 아무것도 변경된 게 없는지, 레지듀얼 커넥션을 적용했는지, 덴스 커넥션 적용했는지 뭐 이런 어떤 변형들을 적용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탑 15개 15개를 보면 다 3D 유닛 아키텍처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3D 유닛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성능이 되게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가 이제 이 성능 자체에 대한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5개 기준으로 본다면 되게 막 무조건 어떤 모디피케이션을 거쳤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게 없죠. 그래서 좀 되게 네세서리한 컨디션이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아키텍처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탑 1을 중심으로 더 보자면 얘는 지금 3D 유닛인데 레지듀얼 커넥션만 단 모델이거든요. 이 모델을 똑같이 사용한 랭킹을 봤을 때 탑 1부터 탑 100까지 얘도 또 이렇게 쭉 분포되어 있는데 같은 아키텍처를 사용하면서도 여러 가지 다른 컨피규레이션을 사용했을 때 이렇게 쭉 다 분포가 된다. 그래서 이제 컨피규레이션이 더 되게 컨피규레이션을 달리하는 것이 성능에서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파이프라인 컨피규레이션이 되게 데이터셋에 많이 의존적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23개? 23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얘가 이제 데이터 핑거프린트인데 데이터 특징들을 다 추출을 해놓은 표예요. 그래서 데이터셋마다 그러니까 이제 실험 결과로 보면 데이터셋마다 이 파이프라인 세팅이 되게 많이 달라졌더라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하나의 파이프라인 세팅이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제너럴라이즈 되거나 이런 경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옵티멀한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좀 로버스트한 디자인 디시전들을 정하고 전체에 다 잘 되는 애를 정하고 그리고 그 각 파이프라인 핑거프린트랑 이 데이터 핑거프린트랑의 디펜던시를 익스플리시트하게 룰 베이스로 정의를 해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이고요.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보자면 새로운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되게 잘 적용이 된다. 얘네는 MST에서 공개한 그 데이터셋으로만 이제 디벨롭을 했고 아까 말한 그 룰 같은 거를 다 정한 거를 MST 데이터셋을 통해서만 다 정의를 했고 그 어디셔널 그러니까 이게 10개고요. 그 나머지 13개의 새로운 데이터셋에 적용을 했을 때도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AutoML이 되게 세그멘테이션 파이프라인의 일부만 다뤘던 거와는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매뉴얼 디시전이 더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냥 트레이닝 할 때 필요한 컴퓨팅 리소스만 필요하지 하이퍼 파라미터 서칭을 위해서 또 다른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되게 프랙티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데이터 이피션트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얘네가 23개나 데이터셋을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데이터셋을 통해서 얻은 임피리컬하게 또는 엑스퍼트 드리븐하게 얻은 디자인 초이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할 때는 되게 리미티드된 트레이닝 데이터만 있어도 그 다이버스한 데이터 풀에서 얻은 디자인 초이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막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공유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거 혹시 코드 돌려보시거나 코드 혹시 뜯어보셨나요? 아니요, 코드는 안 봤어요. 제가 그 코드 예전에 돌려봤을 때 네. 이게 데이터셋을 지정해보면 얘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나 이런 거 세팅들을 쫙 뽑아주거든요. 근데 이게 어그멘테이션이나 이런 세팅들이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러면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는 건가요? 뭐 로테이션 몇 도를 한다던가 뭐 어떤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한다든가 이런 게 데이터셋이랑 다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그냥 세팅이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얘기하시는 거면 여기 픽스드 파라미터는 데이터셋이랑 상관없이 얘네가 로버스트한 거를 정의해 놨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영상 특성이랑 이런 거 상관없이 모두 다 로테이션이나 이런 거는 다 똑같은 각도로만 무조건 적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약간 근거 같은 게 이 논문에 있나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치로 해도 뭐 성능이 다 괜찮았다든가. 그러니까 여기서 설정한 이런 값들이 사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설정을 한 건지에 대한 결과를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거 보셨나요? 사실 얘네가 막
이거랑 여기랑도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가 데이터에 디펜던트하고 어디까지가 데이터랑 디펜던트하지 않은지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건 못 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기준도 못 본 것 같고 그 뭐 어떤 세팅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랬다 뭐 이렇게 딱 이유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써라 이런 내용만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혹시 놓쳤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의료 영상에서 고해상도 영상을 처리하기 위한 뭐 이런 팁이 있나요 혹시? 고해상도 영상을 처리하기 위한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패솔로지 이미지 이런 병리 영상은 몇 천 바이 몇 천 뭐 이렇게 좀 해상도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 뭐 네. 그거 패솔로지는 사실 그것도 3D로 있나? 그거는 아마 2D 영상이긴 하겠는데 네. 그래서 뭐 그런 좀 굉장히 높은 뭐 고해상도에 뭐 이렇게 그거를 뭐 크랍해 갖고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아니면은 뭐 저기 아까 그 뭐 캐스케이드 관련한 얘기를 이렇게 그게 뭐 가령 뭐 큰 이미지를 다룰 때 뭐 이제 리사이즈를 해갖고 일단은 뭐 글로벌 뭐 컨텍스트를 좀 보기 위해서 이제 리사이즈를 해갖고 이제 풀 이미지를 넣어줘갖고 뭔가 거기 결과를 이제 뭐 좀 뭐 이렇게 리사이즈 하지 않은 그렇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크랍을 해가지고 뭐 그 부분을 뭘 어떻게 캐스케이드 다음 모델에서 뭔가를 한다거나 뭐 그 캐스케이드나 이런 게 뭐 그런 쪽을 뭐 좀 처리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뭔가가 있는지 네, 고해상도 뭐 하는 네. 그 고해상도에 대한 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 캐스케이드 관련해서는 그냥 여기서 보면 이 얘네가 그 전에 이 전 단계에서 이제 패치 사이즈를 결정을 하는데 그 패치 사이즈가 전체 레졸루션의 12.5% 이하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이렇게 그러면은 패치가 너무 작으니까 글로벌을 좀 못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뭐 이제 캐스케이드를 이용을 한다. 뭐 이런 거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패치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좀 뭐 결국 그 얘기인 것 같네요. 뭐 고해상도 처리할 때 결국 뭐 한 뭐 12점 뭐 12%요? 뭐 그러면은 뭐 전체 이미지 면적 중에 12% 이하의 패치를 써야 할 정도로 뭐 이렇게 좀 이미지가 크거나 아니면 GPU 메모리가 적거나 뭐 모델이 크거나 하는 경우 뭐 좀 뭐 그거를 캐스케이드로 처리해라 뭐 약간 이런 얘기인 걸로 들리네요. 네네네 맞을까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3D에서는 3D도 3D 그 크랍을 패치를 3D 벤저널로 해가지고 뭔가 하는 경우도 있나요? 뭐 CT, MRI, 3D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뭔가 할 때 뭐 3차원 구조를 3차원 3D 컴브 구조를 가져간다면 거기서의 패치는 결국 어떤 3D 패치일 거잖아요. 볼륨을 갖고 있는.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서 고려가 됐나요? 그런 모델도 뭔가 좀 시도가 됐거나 뭐 좀 네. 얘네 그냥 3D 유넷이랑 3D 그 캐스케이드 유넷을 설명할 때 뭐 그렇게 막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네, 네, 그래요. 네. 네, 그래요. 네, 알았어요. 네. 네. 더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혹시 들리세요?
네, 네네, 들립니다. 들립니다. 아, 네.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그러면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유진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유립스 2020에 나왔던 논문이고, 이게 페이스북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게 좀 후속작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바트라는 논문이 있었고, 이게 디노이징 오토인코더 형식으로 랭귀지 모델을 프리트레이닝 하는 모델이고, 이걸 이제 멀티링구얼 버전으로 확장한 게 엠바트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주저자로 참여했던 저자가 이제 그 다음 시퀄처럼 다음으로 쓴 논문이 이 논문인데 되게 연관성이 깊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엠바트를 트레이닝을 하면서 영감을 얻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 논의 전개점으로 삼아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엠바트를 트레이닝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봤더니 엠바트 인코더 아웃풋이 센텐스를 입력을 했을 때 이 엠바트 인코더 아웃풋이 랭귀지 어그노스틱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보였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언어랑 상관없이 의미적으로 유사한 문장들이 가까이 매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한국어든 영어든 상관없이 같은 의미를 가진 의미론적으로 비슷한 문장들이 인코딩이 가까이 된다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 논문을 시작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피리컬하게 뭔가 주게 되고 그거로부터 이제 논의를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엠바트 모델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 세 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엠바트 모델을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우선 엠바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모델 하나가. 이걸 이제 다른 이그젬플로 보여준 거고 이 엠바트라는 모델이 우선은 N개의 랭귀지스를 커버하는데 제일 크게는 N이 25개까지 한국어도 포함되고요. N 25개의 언어에 대해서 랭귀지 모델을 릴리즈를 했는데 멀티링구얼 버전이어서 하나의 모델에서 다 트레이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각각의 그 언어에 대해서 모노링구얼 다큐멘트가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어면은 뭐 한국어 말뭉치가 따로 존재하고 영어면 영어에 대한 말뭉치가 따로 존재하는데 이게 제가 몇 기가인지 까먹었어요. 한국어가 54.2기가, 영어가 300기가. 이렇게 해서 25개 언어에 대해서 모노링구얼 데이터셋을 그 커먼 콜퍼스라는 콜퍼스를 통해서 정제해서 가지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러면 얘네가 뭘 하느냐? 그럼 엠바트 오브젝티브 펑션을 보시면 각 스텝별로 처음에 어떤 언어를 선택할지 정하고 그 언어에 대한 이 말뭉치에서 문장을 선택을 해서 그 문장을 이제 노이즈를 줍니다. 그래서 그 노이즈를 준 문장을 여기 인코더에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디코더에서는 원래 문장을 복원하는 그런 여기서 오토리그레시브하게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막 별로 어려운 오브젝티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저자들은 엄청 신기한 케이스 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추가적으로 나중에 좀
다루게 되는데 처음에 페이스북에서 엠바트를 발표를 하면서 이 25개 언어에 대해서 트레이닝한 것도 발표하고 2개 언어, 그러니까 잉글리시랑 로마니안, 그리고 6개 언어, 아마 유럽권 언어들이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시밀러한 언어들끼리 트레이닝 시킨 그런 모델들을 이렇게 3가지 종류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건 그냥 사이드 정보였고. 네, 중요한 점은 이제 엠바트 트레이닝을 할 때, 프리 트레이닝을 할 때 여기도 일본어, 여기 일본어, 여기 영어, 여기 영어, 여기에 중국어 들어갔으면 여기 중국어 들어가고, 여기 한국어 들어갔으면 여기 한국어 들어가고. 그러니까 패러렐 데이터가 아니라 모노링걸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자들이 뭐를 했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어랑 영어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100개씩 문장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셋으로 이 테드 58 데이터셋을 썼는데 이거는 페어가 있는 문장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병렬 코퍼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58개 언어였는지 아니면 58개 디렉션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58개 뭔가에 대해서 뭐 나는 학교에 간다 이거랑 I go to school 이런 게 매핑이 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0개가 있으면은 각각의 문장을 이게 엠바트인데요. 각각의 문장을 이제 인코딩을 해가지고 이 인코더를 에버리지 해가지고 갖고 오는데요. 각각의 문장들이 그러면 이제 인코딩 되어 있겠죠. 그리고 영어도 똑같이 같은 인코더에다가 넣어가지고 100개의 벡터를 가지고 옵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의 벡터에 대해서 한국어 문장에 대한 벡터를 가지고 가장 가까운 영어 벡터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탑1을 리트리버하는 태스크인데요. 이게 한국어, 영어만 한 건 아니고 당연히 이만큼의 이게 15개 언어에 대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잠시만요. 그랬을 때 평균적으로 이제 리트리버 애큐러시가 57%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좀 애매한 수치인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뭔가 리트리버를 한다고 하기에 조금 정확도가 애매한? 그래서 이제 저자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간 것 같은데요. 저자들이 뭘 했냐면 이제 이 일본어하고 영어의 병렬 데이터가 약 223K, 22만 개 정도? 이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아까 인코더, 디코더 있으면 여기다가 일본어 넣어주고 여기다가 영어 넣어줘서 이제 파인 튜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했더니 갑자기 아까 그걸로 똑같은 이 센텐스 리트리버 태스크를 했더니 색깔 진해지신 거 보이죠? 평균적으로 27% 정도 엄청 진해졌죠. 84%인가 평균. 아무튼 이 정도의 수치를 보였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저자들은 근데 이거 왜 패러렐 데이터셋으로 굳이 읽는 걸로 하지 말고 모델이 마이닝 할 수 있잖아? 그럼 그거 쓰면 어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모델이 마이닝한 패러렐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고 파인 튜닝을 한 모델을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고 그 모델로부터 또 이제 마이닝을 또 하고 이런 이터레이티브한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오버뷰에 대한 그림인데
1번과 2번의 절차를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또 뒤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는 단계가 이 단계인데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병렬 데이터를 수도로 구축을 하고 싶은데, 인위적으로 구축을 하고 싶은데, 이걸 이제 모노링걸 데이터로부터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엠바트 모델을 써서, 그게 지금 이제 스텝인데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여기서는 편의상 한국어, 영어라고 할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국어 데이터셋과 영어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는 KNN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한국어 문장과 뭐 영어 문장들을 이게 엠바트를 통해서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 문장에 대한 뭔가 인코딩 벡터와 영어 문장에 대한 인코딩 벡터들을 다 구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KNN을 한 게 뭐냐면 그 한국어 문장 인코딩된 벡터에 대해서 영어 말뭉치에서 가장 유사한 K개를 뽑아내봐라. 그랬을 때 NX라고 합니다. 그래서 X라는 한국어 문장에 대한 영어 이웃 K개의 영어 이웃들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문장에 대해서 한국어 말뭉치에서 K개의 가장 유사한 이제 친구들을 뽑아내는 건데, 이제 저희가 스코어 펑션을 정의하게 되겠죠. 이거는 코사인 기준으로 얘를 높게, 이게 좀 노멀라이징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거를 높게 하는 게 목표고, 이건 이제 X 한국어 문장, Y 영어 문장이 있고, 뭐 K를 5개라고 했을 때, 지금 5개 친구들을 뽑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X와 Y 간의 코사인 시뮬러리티는 높았으면 좋겠고, 이 다른 친구들 간에 얘네들 간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좋은 거겠죠? 어쨌든 그런 스코어 펑션이 있고, 걔가 어떤 스레시홀드를 넘는 애들에 대해서 이제 소팅을 해가지고 M개의 페어를 골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국어와 영어 문장들에 대해서 스코어가 스레시홀드를 넘는, 그리고 좀 가장 유사한 애부터 있는 그런 병렬 데이터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거를 모든 쌍? 근데 여기서는 모든 쌍까지는 아니고 180개 디렉션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뭐 어쨌든 마이닝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혹시 여기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페어링을 하는데 그 저기 네. 약간 그 품절남 품절녀 전략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하나가 여러 개랑 좀 이렇게 매칭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캔디데이트들이 중복이 저기 여러 개랑 그게 되는 건지. 네. 될 것 같아요. 만약에 X랑 뭐 Y1이랑 Y2랑 유사도를 계산을 했을 때 높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한 제약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뭐 좀 네, 좀뭐 제네럴한 아니면 좀 의미 자체가 좀 약간 모호한 뭐 약간 그런 거가 좀 여러 개랑 또 매칭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네, 그런 노이지한 부분은 여기 저자들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인정을 하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약간 이런 네. 뭐 수도 레이블을 써서 하는 뭐 이런 전략 같은 경우 이게 사실 맞으면 그렇게 짝지워진 그 페어가 뭐 실제 저 유의미한 그러니까
실제로 맞는 페어면은 뭐 좋은데 안 맞는 페어를 우리가 음. 그걸 수도 레이블로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면 당연히 뭐 그 모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게 네네. 뭐 그 시밀러리티 측면에서 스레시홀드를 걸어가지고 실제로 가령 어느 문장은 영 뭐 비슷한 게 그 저기 유사도가 제일 높은 거를 고려해도 뭐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 그러면은 뭐 걔는 그 수도레이블을 아예 부여를 안 한다거나 뭐 그런 뭔가 좀 처리가 있나요? 좀 사실 그런 아, 류의 처리들이 사실 되게 좀 센서티브 모델 성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렇죠. 근데 스레시홀드에 대한 제한이 있기는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류의 어프로치들에서 조금 더 많이 쓰이는 기법이 하여튼 뭐 스레시홀드를 정해두면 그러니까 이제 네. 뭐 100개 문장이 뭐 한 랭귀지에 있고 걔네들 쿼리로 사용하고 뭐 K-nearest neighbor로 뭐 이렇게 좀 뭐 그 매칭되는 거를 찾으면 하여튼 그 중에 이제 뭐 하이 시밀러리티 그러니까 타번의 그 저기 그거에 대한 시밀러리티가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뭐 약간 그게 높은 애들이 한 30개쯤 되더라. 뭐 어떤 특정한 트레시홀드를 사용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뭐 그 30개만으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업데이트된 모델에서 또 이제 그 시밀러리티가 새로 또 계산이 될 수가 있잖아요. 모델이 조금 바뀌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도 또 이렇게 좀 뭐 저기 그거를 음. 또 한다거나 뭐 그렇게도 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이런 경우 좀 뭐 이게 수렴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뭐 매번 그 선정 뭐 한 에포크 매 에포크별로 선정되는 그 수도 레이블 그 페어들이 좀 또 좀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고 좀 이게 왔다 갔다 막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론적으로는 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뒤에서도 네. 조금 설명이 나오기는 할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약간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그게 아트이자 좀 이런 류의 어프로치들에서 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뭐 그거에 따라서 성능이 하여튼 굉장히 좀 좀 이렇게 좀 플럭추에이션이 일어날 수 있고 뭐 좀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아가지고 여기서 혹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뭐 썼던 어떤 좀 주요한 뭔가 트릭들이 있었는지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아. 뭐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장에서는 일단 이 알고리즘 보기 전에 이제 그다음 스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 하면은 저희가 이 만든 병렬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 엠바트 이니셜 모델을 가지고 와 가지고 걔를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엠바트 이니셜 모델 갖고 와서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수집한 뭐 영어, 불어 이런 문장들을 갖고 와서 파인 튜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거의 뭐 영어, 불어도 있고 불어 영어도 있고 코리안 영어도 있고 뭐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엄청 많은 데이터를 넣고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모델이 이 시퀀스 투 시퀀스 이제 업데이트된 모델인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조금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 전체적인 다른 건 아니고 미묘하게 좀 주의할 부분이 있어서 이 알고리즘 부분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아까랑 동일한 내용 왜냐면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아까 이제 전반부를 말씀을 드린 거여서 이제 여기 부분 동일한데요. 저희 이제 모노링구얼 데이터를 뭐 N개 가지고 있고 엠바트 모델 가지고 있고 이제 이터레이션 얼마큼 할지를 정하죠. 근데 이건 이터레이션은 다른 이터레이션이 아니라 이 앞에 나왔던 전반부와 지금 나온 이 수도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 튜닝하는 이 후반부를 반복을 하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엠바트 모델을 가져오겠고요. 그런 다음에 각각의 랭귀지 페어에 대해서 이제 마이닝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 데이터를 지금 만들었고요. 그래서 전부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empty train이 이 부분이 아까 여기를 의미를 하는데요. 저희가 만든 데이터 가지고 엠바트 모델, 이니셜 모델 가지고 와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여기다가 다시 뭐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주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리파이닝하는
방식은 리파이닝은 아니고 다시 또 마이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초반부에 살펴봤듯이 그 일본어랑 영어에 대한 파인 튜닝만으로도 그 전반적인 센텐스 리트리버를 할 수 있는 애큐러시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센텐스 리트리버에 대한 애큐러시가 더 오를 것이다. 뭐 예를 들어 57%였으면 아까 84%가 됐듯이 더 정확해진 수도 레이블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또 수행을 하는 건데, 그럼 더 달라진 이제 이 단계를 또 다시 수행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그 저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쓰지 않고요. 그러니까 한번 업데이트를 저희가 파인 튜닝을 시켰잖아요. 아까 전 단계에서. 근데 뭐 영어 그때 썼던 데이터들이 좀 정확도가 높지 않은 데이터였기 때문에 좀 노이즈가 많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엠발트 모델을 다시 이니셜 모델로 갖고 와서 걔로부터 또 다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 트릭이 막 유효한 트릭, 전반적인 거에서 유효한 트릭이라기보다는 이 논문에서 좀 유용하게 쓰였던 트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여기서 중요하다고 한 게 이니셜 엠바트 모델을 항상 가져와가지고 이 단계에서는 이 이니셜 엠바트 모델을 쓰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게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는 그러니까 다시 이거는 그냥 리캡인데요. 모노링걸 데이터 갖고 오고 프리트레인된 모델 갖고 와서 인코딩 해가지고 저희가 수도 데이터 마이닝 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단계에서 그 수도 패럴렐 데이터 가지고 엠바트 모델을 이제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이 시퀀스 투 시퀀스드 모델을 만들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터레이션 한 번 더 돈다. 그럼 이때부터 이제 n이 2 이상인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저희가 뭐 모노링걸 데이터 갖고 오고, 근데 이번에는 여기 아까 전 단계에서 이제 학습이 완료된 이 모델로부터 모델 인코딩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해진 수도 패럴렐 데이터를 모으게 되고, 또 이제 얘로부터 멀티링구얼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아까 여기였던 게 이렇게 되는 거, 달라지는 거,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MT 트레이닝 할 때는 이 부분 진행할 때는 180개 디렉션에서 최대 2만 번 정도 스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모델 가지고 이제 3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unsupervised NMT인데요. 이게 unsupervised NMT 베이스라인이고요. 얘는 슈퍼바이스드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차피 그 저자들이 다 로그 같은 것도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 이거는 그 논문 나오진 않았는데 이렇게 수치를 다 보여줬고요. 이쌍 제외하고는 10개 중에 9개에서 다 좀 성과가 있었고, 얘랑 얘가 뭐 네팔리? 그리고 얘가 시날라라는 언어인데 이거 되게 로우 리소스 데이터여가지고 좀 그 전에도 되게 성능이 안 좋았는데 언슈퍼바이스드로는 거의 0.5, 0.1 이 정도였는데 엄청나게 많은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뭐 시밀러한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시밀러한 랭귀지들에 대해서도 향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센텐스 리트리버 태스크고, 여기가 베이스라인이고, 여기는 이 슈퍼바이즈드 모델인데, 얘를 보여주는데, 얘랑 그렇게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애들도 있고요. 뭐, 요런 데서는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여기서 이제 주장한 거는, 전체적으로 언슈퍼바이즈드 모델보다는 많이 올랐고, 이 레이저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 이 쌍에 대해서 특히, 근데 여기 점수가 너무 낮은 것 같긴 한데, 엄청난 향상을 보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슈퍼바이즈드 NMP인데요. 이거는 엠발트 모델이랑 비교를 했고, 똑같은 데이터셋을 사용을 당연히 했고요. 그랬을 때, 뭐, 그러니까 이런 로우 리소스 데이터셋이 되게 점수가 잘 안 나오는 데이터셋인데, 여기에 대해서 성능을 향상을 한 거는 되게 큰, 좋은 기여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게 그냥 뭔가 다른 데이터 리소스를 사용을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같은 모델에서 마이닝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그 데이터로부터 또 다시 트레이닝을 한 거니까 이게 뭔가 데이터 리소스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서 좀 더 좋은 기여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논문이 이제 립스에서 3명한테 리뷰를 받았는데 2명은 거의 할 말 없으면 짱 좋음 이런 거였는데 한 명이 진짜 엄청 길게 막 다 써놔가지고 이 실험을 좀 더 추가적으로 많이 해야 됐고 약간 좀 스토리 라인이 좀 무너지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도 이제 레귤레이션 스터디가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어, 리뷰어가 멀티링구얼 모델 갖고 와서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엠발트 모델이 제가 왜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그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엠발트 N이 25인 모델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그 리뷰어가 주장을 했던 거는 근데 우리가 두 개, 그러니까 이렇게 큰 모델 말고 두 개 언어로 된 모델에서도 이게 효과가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이제 그래서 실험을 진행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이거는 그냥 아까 나왔던 unsupervised NMT에 있었던 수치 그대로고요. 이게 어떤 과정이냐 하면은 얘는 아까 엠바트가 이제 릴리즈 되면서 엠바트 2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잉글리시랑 로마니안에 대해서 진행을 했던 모델인데 얘네들을 가져와서 잉글리시 루마니안 얘네의 수도 데이터를 얻고 그런 다음에 얘네 가지고 뭐 이렇게 트레이닝을 한 거죠. 이걸 이터레이티브하게 뭐 한 번, 두 번 반복했을 때 언슈퍼바이즈드 NMT 결과를 리포팅한 건데 얘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자들은 그러니까 뭔가 딱히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냥 트레이닝하면서 다른 언어에서도 다른 쌍에서도 뭐 예를 들어 로마니안, 독일어, 로마니안, 뭐 프랑스어 이런 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이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뭐 크게 와닿지는 않았고요. 근데 또 여기서 이 센텐스 리트리버 애큐러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났어요. 그리고 얘가 조금 더 미묘하게 좋았고요. 그래서 네, 이런 오블레이션 스터디가 하나 있었고 이제 이것도 하나의
리뷰어에 물으면서 시작한 건데 멀티링구얼 모델이 있고 바이링구얼 모델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멀티링구얼 모델은 저희가 아는 그 모델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마이닝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영어를 가지고 이제 어떤 언어를 뽑아내는 거죠. 24개의 언어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축한 영어, 뭐 프랑스어, 뭐 이런 데이터가 있고요. 또 반대 방향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수도로 얻은 데이터인데 이 바이링구얼 모델이 뭐냐 하면은 이거 24개, 이거 24개 총 48개에 대해서 각각 모델을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한 거죠, 각각. 그랬을 때 멀티링구얼 모델은 이 48개를 한 번에 뭉쳐가지고 한 모델에다 다 넣은 거죠. 그랬을 때 저희 집에서 방송 나오네. 아무튼 바이링구얼 모델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생활 예절에 관하여 안내 말씀. 잠시만요. 오피스텔은 많은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생활체입니다. 입주자께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시어 이웃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서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래 위층에 죄송해요. 다시 시작할게요. 이 48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각각 모델을 만든 게 바이링구얼이고 하나로 만든 게 멀티링구얼인데 이제 파란색 선이 각각 바이링구얼 모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 쌍에서 멀티링구얼이 얼마나 더 효과가 좋았는지 점수를 이제 이렇게 각각 점을 찍어준 건데 이 디렉션에 대해서는 멀티링구얼이 훨씬 좋았고 여기는 이제 이걸 좀 아웃라이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 빼고는 멀티링구얼이 하는 게 더 좋았다. 그러니까 모델을 따로 만드는 거에 그렇게 크게 유의성을 못 느꼈다라는 걸로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음 스터디가 있었는데 제가 이게 피봇이 뭔지 정확하게 이 논문을 읽고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부분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엄청 큰 건 아니고 엄청 마이너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까 그 이터레이티브하게 센텐스 리트리버 태스크를 하고 그리고 그걸로부터 파인 튜닝을 하고 그 파인 튜닝을 한 게 또 센텐스 리트리버에 또 도움을 주고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논문을 전체적으로 약간 재활용 느낌도 좀 있는데 되게 재활용을 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잘 한 것 같아서 저는 좀 재밌게 읽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안 된 경우에 대해서는 왜 안 되는지
설명이 나와 있는 게 있었을까요? 아까 혹시 안 된 경우가 그 무엇을 피규어 의미하는지. 5 그 앞에 2장 네. 아, 우선은 여기 2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두 언어상. 네네 맞습니다. 이 ENES에 대해서는 아웃라이어라고 그랬고, 사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아, 논문에 보니까 아까 그거에 대해서 좀 future investigation이 필요하다고, further investigation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마치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그냥 끄면 되나요?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